네, 오늘 모신 분은 박두환의 투자교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박두환 투자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두환 투자자님은 보니까 상당히 엄청나신 분이에요. 보니까 제가 계좌 조금 전에 그 핸드폰으로 보여주신 거를 봤는데 지금 계좌 잔고가 140억, 현재 주식에 투자가 돼 있으시네요. 네, 저는 모든 자산을 오로지 국내 주식으로만 투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아니 근데 도대체 종잣돈이 얼마였을까 궁금해요. 얼마로 시작하신 거죠? 제가 이제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그게 2010년 초반 때였으니까 네. 그때는 뭐 직장 월급 한 200만 원, 400만 원 받으면 아끼고 아껴서 100만 원씩 이제 계속 국내 주식에 계속 투자를 했었고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깡통을 2번 찼었어요. 2010년부터 시작은 하셨지만 네. 깡통을 2번 쳤다. 네. 그리고 마지막 2번째 깡통은 이제 2020년 코로나 때, 정확하게 그때 2020년 3월 19일 그때 코로나 최저점 부근에서 이제 거의 제 자산이 이제 제가 대출 빼면은 거의 순자산이 마이너스 4천만 원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깡통 차고는 오히려 대출 받은 4천까지도 날렸던 상황인 걸로 봐야 되나요? 평가 자산이니까 그때는. 평가 자산. 그걸 매도를 안 했으니까 일단 그때 버텼고 어쨌든 깡통이 난 상황이었죠. 그때 그때 당시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그 상황에서 코로나 그때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때 대출을 받았던 4천만 원으로 기적처럼 지금과 같은 성과를 이루게 되었네요. 네,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4천 계좌 여기에서 그러니까 원금은 얼마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가지고 있었던 코로나를 맞이했을 때 들고 있었던 계좌의 자산이 총 얼마였던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10년 정도에 이제 직장 다니면서 100만 원씩 넣었으면은 거의 한 그렇죠? 그러면은 1년에 100만 원. 원금 자산으로 따지면은 1년에 한 5년, 6년 한 1억 가까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급, 직장 다니면서 아끼고 아껴가지고 했으니까. 그 돈을 전부 이제 주식에다 사셨는데 투자를 하셨는데 코로나가 딱 닥쳤을 때 그때 이제 폭락이 왔었죠. 그렇죠.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였다는 거죠? 마이너스? 그게 대출 빼고 대출을 제외하면 내 순자산은 이제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대출을 빼면 빚이 남았으니까 대출이 마이너스 4천만 원. 그 4천만 원밖에 없었다. 나간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그때 손실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일단 버텼고 추후에 제가 대출을 4천만 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4천을 더 받아서 그걸로 일어선 거죠. 일어섰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2번 깡통을 찰 정도로 수익이 안 나셨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 대출받은 4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140억이라는 큰 엄청난 돈을 불리신 데에는 또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스스로 생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첫 번째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객관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 자신에 대한 그리고 현재 상황에 맞는 기업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객관화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시대의 변화, 즉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관세가 없었던 시대를 살았죠. WTO 체제 안에서 관세가 계속 철폐가 되고 계속 내려왔었지만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관세가 생기고 전 세계가 하나라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는 살았지만 지금은 다극화 체제로 러시아와 중국을 하나로 체제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체제로 지금 다극화 체제로 된 이 시대의 변화에서 저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특히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두산의 원전 사업 그리고 두산전자라는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알짜 기업을 제가 발굴할 수 있어서 지금의 성공 기적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떻게 됐든 본인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또 나름대로의 정확한 이유를 바탕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 이것은 정말 투자자들이 꼭 배워야 할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정확한 이제 상황 판단 없이 어떤 전문가의 말만 믿고 거기에 우르르 이제 몰려가서 특히 2차 전지 광풍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전 지난 2년간 계속해서 경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네.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이 말씀드린 건 두산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기업을 분석하고 제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 그걸 보고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말은 쉬운데 참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경험,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 네. 그 다음에 자신이 공부한 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 다음에 지식, 그거에 대한 믿음, 인내심,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투자자로 성공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어쨌건 세 가지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실천, 인내입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시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뭐 4천만 원 가지고 뭐 이렇게 공개해 드렸듯이 140억으로 불리신 분이니까 4년 만에 네. 불리신 분이니까 네. 믿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앞으로의 그 수요에 대한 전망을 상당히 좋게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IEA 국제에너지기구에서 그 예상한 그 데이터 어느 정도의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계시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 세계가 원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 혁신 기술, 즉 AI,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이 모든 기술의 발전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맞춰서 이 수요에 충족시키려면 거기엔 반드시 원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뒤늦게나마 모든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원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말하길 글로벌 원전 규모는 현재 396기가와트 수준에서 2050년이 되면 916기가와트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생산 설비를 2배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2,100억에서 4,800억으로 대폭 확대했고요. 앞으로 5년간 대형 원전은 8기, SMR은 60기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그 체코 원전 그게 본계약이 보류가 되면서 법원의 중단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변동성이 또 확 일어났었는데 중장기적으로 그냥 그래도 좋게 보시는 거군요. 물론이죠. 오늘 제가 집중 투자님 두산과 두산우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우. 네,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저는 이제 원전의 장기 성장성을 믿지만 이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정치인들이 이걸 이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리스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 그걸 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12월에도 마찬가지였어요. 12월에 이 기업의 주가가 거의 한 18,000원까지 빠졌는데요.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그렇죠? 그렇죠. 이 정권이 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돌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그때 폭락을 했었습니다. 네. 즉 이 원전 산업은 정치와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금 그런 이슈가 항상 존재했기 때문에 장기 투자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저 오늘도 이제 체코 방금 말씀하셨던 체코 이제 그 배경을 보셔야 돼요. 자, 이 배경에는 작년 프랑스 EDF에서 이제 체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팀 코리아 K 원전이 지금 팀 코리아 제시한 저 금액은 말도 안 되는 덤핑 가격이다. 프랑스가 제시한 가격보다 훨씬 낮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저거를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을 것이다. 이걸로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체코 정부와 체코 전력청에서는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묵살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체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체코 법원에서 지금 발목을 잡은 상태죠. 네. 근데 우리가 프랑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이거를 물고 늘어질까요? 그만큼 원전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탈원전을 가장 먼저 시작한 대륙은 유럽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이제 원전 관련 인재들 육성이 잘 되지 않았었어요. 심지어 프랑스는 자국에서 건설하던 원전마저도 무려 12년이나 공기가 지연이 됐었습니다. 거기서 수조 원의 적자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코가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네.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그럼 오늘 어떤 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장중에 13%까지도 빠졌었잖아요.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오늘 뭐 좀 트레이딩 하셨습니까? 왕창 잡았습니다. 오늘. 오늘 오히려 이런 때 확 떨어졌을 때 확 샀다.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을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전 세계 수주문의가 지금 빗발치고 있는데 그래서 설비 투자를 2배를 확대한다고 하잖아요. 네. 자 보세요. 체코에서 원전 사업이 엎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누가 가져가냐 지금 그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체코 안에 두산 스코다 파워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네. 즉 현지화가 된 거예요, 이 기업은. 그리고 스코다 파워를 체코 주식시장에 상장까지 시켰습니다. 네. 즉 체코 국가 입장에서는 현지화, 현지 제조 그리고 거기에 일자리 창출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우리가 최악의 케이스를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수주한 걸 프랑스가 뺏어가는 그 시나리오잖아요. 네. 그래도 주기기의 발전은 결국 스코다 파워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현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두산 자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결국 매출 인식이 설사 지연될지언정 장기적인 성장에는 이상이 없다 판단하고 오늘 왕창 샀습니다. 그래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트레이딩을 하시든 장기 투자를 하시든 딱 두 종목, 네.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죠. 두 종목만 가지고 계속 그걸 하신 거네요. 네, 물론 뭐 다른 기업들도 주로. 예, 그렇죠. 주로는 거기 있는 거죠. 오늘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거의 마이너스 1%까지 왔네요. 그래요. 많이 올라왔는데 네. 하여튼 오늘이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스터디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절호의 기회다 생각해서 그냥 왕창 네. 샀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 기업의 내재 가치 그리고 미래의 변화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항상 이런 이벤트가 기회라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